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신경과에서 근무 중인 배정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두통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제목의 강의입니다. 그래서 두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부분은 괜찮습니다입니다. 하지만 일부는 괜찮지 않은 두통이 가끔씩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신경과 전문이고 이제 신경과 안에서도 세부 전문은 주로 이제 뇌혈관 질환 쪽을 이제 공부하고 이제 그런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 진료로 오시는 분들의 외래로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두통을 주 증상으로 해서 오시게 됩니다. 그만큼 두통은 굉장히 흔한 질병인데 이게 신경과 의사 입장에서 사실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두통 진료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렵다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별거 아니기 때문에 쉽다라면 쉬운데 문제는 이게 두통 환자들이 엄청 흔한데 그중 일부는 치명적인 두통이 가끔씩 섞여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별하는 것이 사실은 그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신경 쓰이고 어려운 일이고 좀 왕도가 없는, 그래서 모두가 입을 모아서 두통 진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강의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이런 그런 의료진이 아닌 이런 두통을 주로 아마 요걸 듣는 분들은 두통으로 고통을 앓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쉽고 유용한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두통에 대한 개요, 그다음 분류와 진단, 그리고 대표적인 원발 두통, 위험한 두통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통은 1년 유병률이 40에서 70%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입니다. 그리고 신경과 외래를 방문하는 환자의 가장 흔한 증상이 또 두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게 두통이고요. 근데 대부분의 두통은 원발 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원발 두통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그냥 아픈 겁니다. 검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오고요.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그에 반해서 2차 두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서 2차적으로 뒤따라오는 두통이 되겠고요. 그 원인이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2차 두통을 감별해내는 것이 두통 진료의 좀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두통은 이런 단지 통증 조절만 하면 되는 원발 두통이고요. 원발 두통을 또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은 편두통 내지는 긴장형 두통에 포함되게 됩니다. 2차 두통은 말했듯이 원발 두통에 비해서 유병률이 월등하게 낮은데 사망, 심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편두통이 전체 질병 부담률 중 얼마나 차지하는지 조사해 봤더니 7%, 사실 굉장히 크죠. 온갖 암,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편두통, 단일 두통이 7%를 차지할 정도로 사실 편두통은 굉장히 흔하면서도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나쁜 그런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통의 분류와 진단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앞에 얘기했는데 원발 두통과 2차 두통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이 두통 진단의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원발 두통은 그냥 아픈 거고요. 2차 두통은 원인이 있어서 뒤따르는 2차적으로 따르는 두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두통을 잘 감별해내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고, 이 원발 두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 환자분은 원발 두통이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 조절만 하면 된다. 추가적인 무언가 하기보다는 통증 조절을 목표로 해서 약을 잘 써보자가 이 치료의 목표가 되는 게 원발 두통입니다. 그래서 편두통은 제가 이제 뒤에서 편두통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환자분들께 제가 외래에서 설명드릴 때 가장 쉽게 이제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체질 같은 거입니다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살면서 편두통성 편두통성 뇌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체질적으로 편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은
살면서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상당 기간 두통을 좀 조절하면서 지내셔야 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말되 내 생활을 불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조절이 필요하다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긴장형 두통은 근골격계 통증이라고 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스트레스성이라고 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 3차 자율신경 두통 뭐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런 원발 두통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2차 두통은 외상성, 어떤 뭐 뇌출혈이라던가, 그 다음에 뇌 종양, 그 다음에 어떤 뇌 염증성 질환, 뇌수막염, 그 다음에 뭐 약물,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한 2차적인 두통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 원인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통의 진단은 국제두통질환 분류에 따라서 진단하게 되는데요. 요게 각 두통별로 진단 기준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너무 그 증상이 천차만별이어서 그런 진단 기준에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진단이 쉽지 않은 면은 있는데요. 외래로 오시는 대부분의 환자는 특별한 원인 없이 그냥 아픈 원발 두통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발 두통의 진단은 특징적인 병력, 신경학적 진찰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는 요걸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즉 특별히 검사가 없이 환자분이 얘기하는 것만으로 이제 요 진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의 증상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좀 주관적일 수가 있고, 말했듯이 환자분들마다 편차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어떤 객관적인 뭐 예를 들어 MRI라던가 CT로 힌트가 없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이 좀 어려움이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형적인 이런 원발 두통이라고 판단될 때는 CT나 MRI 같은 뇌 영상 등의 추가 검사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보험 같은 걸 제한을 둬서 이런 분들께는 영상 찍지 말 것을 사실 권장을 하고, 그렇게 이제 좀 뭐 보험 제도란 게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진만으로는 하지만 감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게 문제인데요. 말했듯이 원발 두통은 결국 검사 없이 문진만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문진만으로는 감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참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이제 고민스러운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연구에서 1,870여 명의 비급성 두통 환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서 CT나 MRI 찍었을 때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이상 소견은 1,800명 중에 20명 정도, 약 1.2%에서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99명은 별 문제 없고 1명 정도만 이상이 있었다라는 얘기여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검사가 별로 필요 없겠다라고 일단 해석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신경학적 진찰이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은 대부분은 검사해봤자 의미가 없는 건 맞는데, 일부 환자에서는 검사하지 않고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 두통 진료를 가장 이제 어렵게 만드는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비전문적인 용어인데 싸한 느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의사가 생각할 때 어떤 싸한 느낌이 있다라는 걸 좀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의사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의 그 싸한 느낌이라고 표현할게요. 그거를 좀 신뢰를 하는 편인데요. 물론 어떤 분들은 통증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예민한 그런 통증의 느낌을 다 저희가 뭐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혼선이 있어가지고 적절히 자르긴 하는데, 어떤 분들은 통증에 되게 둔감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살면서 이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다라고 외래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양상의 두통은 저도 항상 그 전적으로 환자분의 말씀하신 걸 잘 들어보고 필요하면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의 검사는 크게 뇌 영상 검사, 뇌 척수액 검사, 그 다음에 뇌파, 뇌연리 혈액 검사 같은 게 있고요. 뇌 영상 검사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 영상 검사 크게 뇌랑 뇌 혈관을 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CT, MRI가 가장 유명하죠. CT는 뇌 출혈을 볼 수 있는데 이제 혈관을 보려면 조영제를 이용해서 봐야 됩니다. MRI는 뇌 출혈뿐만 아니라 뇌 경색, 염증성 질환, 종양 같은 어떤 정밀한 뇌 영상을 보는데 유용한데,
이제 조영제를 사용해서 혈관을 보면 더 좋긴 하지만 조영제 없이도 혈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랑 MRI랑 이제 외래에서 오실 때 뭐가 다른가요? 라고 해서 여쭤보신 경우가 많은데 쉽게 말해서 뇌를 보는 때는 MRI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근데 뇌 혈관을 보는 건 두 개가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두통 환자로 오시는 분들은 결국 뇌에서 볼 게 뇌출혈, 뇌종양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큼직큼직한 출혈이나 종양은 이제 CT에서 거의 다 감별돼가지고 MRI가 두통 환자의 경우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일부 환자에서는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게 CT 장비고 밑에 있는 게 MRI 장비인데 이제 둘 다 통 속에 들어가는 건 맞는데 MRI 통이 훨씬 큽니다. 그 다음에 검사 시간도 CT는 막 5분에서 10분이면 될 거예요. MRI는 30분, 40분씩도 찍게 되고 막 쿵쿵쿵쿵 큰 소리 들려가지고 폐쇄공포증이 있거나 좀 불안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MRI 검사를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물론 진정 마취해서 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진정 마취를 하다 보면 좀 필연적인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저는 그런 경우는 CT 검사를 하시도록 권장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좀 이제 혈관에 좀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타구니를 통해서 그 카테터가 들어가서 뇌 혈관을 가장 자세하게 보는 검사가 있긴 한데 이건 입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침습적인 검사해가지고 항상 사용하지 않고 선별된 환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뇌척수액 검사는 이런 감염성 질환이나 일부 뇌출혈 의심된 환자에서 좀 해볼 수가 있고요. 뇌압을 직접 측정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뇌파 검사, 뇌혈류 검사, 혈액 검사는 모든 두통 환자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 일부 환자들에서 좀 유용하게 쓰이는 검사에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통과 관련된 해부학적 구조 간단하게만 말하면은 이제 여기를 확대해서 본 겁니다. 제가 여기 들어간 그림들은 다 이제 위키피디아에서 한 거여서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그림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 본 뼈가 있습니다. 두꺼운 뼈가 있고 그 안에 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막 그 겉에 뼈가 있고요. 뼈 바깥에 이런 피부 근육층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어떤 분들에게 두피를 만지기만 따끔따끔거리다 아프다 혹은 꼭 누르면은 뭐 덜하다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외래로 두통으로 외래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도 있긴 있지만 이게 뇌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까? 라고 해서 오시는 건데 보시다시피 뇌랑 뇌혈관은 두꺼운 뼈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드렸을 때 아프다, 눌렀을 때 좀 어떻게 증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대부분은 요 피부 근육층에 있는 문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피를 담당하는 그 신경 분포는 요 앞에 쪽은 3차 신경이라는 거가 담당을 하고 있고 요 뒤에는 이제 후두 신경 같은 게 있는데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요 뒷부분을 담당하는 신경들은 요 경추에서 올라오는 신경입니다. 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뇌에서 빠져나와서 경추를 통해서 올라옵니다. 즉 경추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쪽에 신경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2차 두통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적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0세 이후에 새롭게 발생한 두통, 신경학적 진찰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된 경우, 점점 심해지는 두통, 그러니까 뭐 몇 달째 두통이 지속되는데 몇 달째 점점 심해진다. 그런 건 이상이 있는 거고요. 외상 후 발생한 두통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발열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뇌수막염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두통일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5분 이내에 최고에 도달하는 두통, 벼락 두통이라고 부르는데 갑자기 꽝 하고 두통이 시작되는 그런 두통이 뇌출혈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예전에 두통이 있던 환자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전혀 다른 패턴의 두통이 발생했을 때도 좀 뭔가 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자세 변화에 따라 두통이 변할 때, 그 다음에 두통에 의해서 잠이 깨는 경우, 두통으로 잠이 안 온다가 아닙니다. 자다가 두통으로 인해서 자다가 깰 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운동, 힘줄 때 그렇게 두통이 유발될 때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두통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라는 거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빨리 진행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강의를 좀 짧게 하고 질문에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원발 두통은 편두통이 있습니다.
원발 두통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좀 편두통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원발 두통의 가장 흔한 것은 편두통, 긴장의 두통이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일상생활에서 기인한 유발 요인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패턴, 반복적인 양상으로 10년 전부터 이렇게 종종 아픕니다. 항상 비슷하게 아파요라는 건 대부분이 원발 두통이고요. 근데 이제 편두통 발작은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건데 굉장히 심한 두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뇌출혈 혹은 다른 혈관성 두통과 감별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슷한 패턴, 반복적인 양상이라는 것이 이런 원발 두통을 시사하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뇌졸중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외래로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뇌졸중의 정의는 뇌출혈 더하기 뇌경색입니다. 즉 뇌혈관 문제가 생겨서 뇌가 손상받은 게 뇌졸중이고요. 혈관이 터진 게 뇌출혈, 혈관이 막힌 게 뇌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건데요. 자, 뇌출혈이라는 게 터졌다 말았다는 두통이 있다 없다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뇌출혈로 인한 두통은 이미 그 혈관이 터져서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뇌출혈, 뇌졸중이 걱정돼서 오셨다. 이거는 맞아요. 근데 한 3달 전부터 두통이 있다 없다 한다. 이거는 사실 뇌출혈의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뇌가 손상받은 건데 이거는 그냥 혈관이 막혀서 뇌 일부분이 죽은 거다 보니까 통증이 아니고 그냥 기능적 소실, 그러니까 한쪽 팔다리 힘이 빠져요, 입이 돌아갑니다, 말이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아서 뇌경색은 대부분 두통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두통으로 외래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뇌졸중과 상관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편두통은 이제 아주 흔한 질환인데 진단이 쉽지 않습니다. 자, 두통에서 원발 두통, 2차 두통이 있다 했고 원발 두통이 가장 흔한 걸로 있는 게 편두통입니다. 편두통은 오직 병력 청취만으로 진단해야 돼서 쉽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아주 숙련된 전문의여도 약에 대한 반응, 두통의 변화를 보면서 최종 진단이 바뀌어서 이분은 알고 보니 편두통이었네요 라고 진단이 바뀌게 되는 경우도 흔할 정도로 진단이 생각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조짐 편두통과 무조짐 편두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짐이라는 것은 이제 두통이 생기기 전 내진 초반에 약간 생기는 어떤 신경학적 이상이라고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이런 좀 시각적 조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어떤 모자이크가 쳐진다, 뿌얘진다, 이런 증상들이 20-30분, 길어도 1시간 이내에 처음에 생기다가 이게 사라지면서 두통이 시작되는 게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고요. 간혹 두통과 동시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몇 시간씩 가진 않고요. 보통 수십 분 내로 사라지는 게 가장 흔합니다. 그리고 생기는 것은 갑자기 딱 생기기보다는 몇 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제 조짐이랑 다르게 전구 증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편두통의 순서는 전형적인 편두통의 순서는 전구 증상, 조짐, 그다음 두통이 생기고 그다음에 해소되는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구 증상은 보통 수시간 전, 하루 전부터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 등 약간 뭔가 애매한 나만의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하품이 많이 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전구 증상이 있다가 조짐으로 넘어가면서 두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근데 이런 조짐은 반드시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환자에서만 있고요. 전구 증상은 이제 상당수에서 보통 있긴 한데 전구 증상 역시 항상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편두통의 진단,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요. 편두통, 그러니까 일상생활 사실 되게 많이 쓰십니다. 환자분들께서 제가 편두통을 되게 오래 앓았습니다 라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중에 일부 환자분들은 실제로 편두통을 이제 병원에서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사실 상당수의 환자분들은 그냥 스스로 이거를 편두통이라고 이제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는 한쪽에서만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편두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건데 편두통은 이제 편측 위치가 흔한 건 맞긴 맞는데요. 양측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편측 위치가 있다고 무조건 다 편두통인 것도 아니고요. 편측에서만 아파도 편두통 말고 다른 두통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편두통 이름이 사실 좀 잘못 붙여진 건데요. 편측에서만 와서 편두통은 아닙니다. 진단 기준을 보면은 요 아래를 충족하면서 최소한 5번 이상 발생하는 발작을 편두통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편두통 발작이 4에서 72시간 지속,
즉 몇 시간에서 한 3일 정도까지도 이제 두통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길게 이제 사실 있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이제 다음 네 가지 두통의 특성 중 최소한 두 가지를 만족한다. 편측 위치, 박동 양상, 중등도 또는 심도의 강도, 일상 신체 활동에 의해 악화 또는 이를 회피하게 된다. 자, 네 가지 중 두 가지입니다. 즉, 이걸 모두 만족할 필요는 없어요. 편측 위치가 흔하긴 하지만 반드시 편측일 필요는 없다. 박동 양상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오히려 욱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심장 박동 뛰듯이 욱신 이렇게 두통이 있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중등도 또는 심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한 두통입니다. 한마디로 응급실에 오기도 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일상 신체 활동에 의해 악화, 어떤 분들은 계단만 올라도 머리에 쿵쿵 울린다. 두통이 한번 생기면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사실 일상 신체 활동에 의한 악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통이 있는 동안 다음 중 최소한 한 가지, 구역 또는 구토,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구역 구토, 그러니까 체한 것 같다, 소화가 안 된다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외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표현형이 체하면 머리가 아파요인 건데, 물론 실제로 체해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상당수는 사실은 편두통 환자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빛 공포증, 소리 공포증.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어두운 곳을 찾게 된다. 그러니까 소리에 예민해진다. 예를 들어 시끄러운 것만, 두통 있을 때 시끄러운 거 있으면 못 참겠어요. 그래서 귀를 막게 돼요. 혹은 두통이 있을 때 모니터의 불빛이 유독 더 눈부셔가지고 참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혹은 두통이 있으면은 그냥 어둡고 조용한 방에 가서 자야 돼요. 이런 분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맞으면 편두통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조진 편두통은 여기에 더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가역적인 신경학적 증상이 뭐 시각, 감각, 언어, 운동 등등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조진 편두통이 되겠습니다. 자, 치료. 일단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편두통은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조절하는 병입니다. 제가 여기 그래프를 넣진 않았는데 보통 한 20, 30대쯤 20대 전으로 이 편두통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40, 50대에 가장 호발하게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한 20대 전후로 해가지고 편두통을 처음 겪게 되고 40대, 50대 되면서 되게 자주 겪다가 한 60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두통이 조금 더 완화되는, 그러니까 살면서 그런 중장년기 동안에 두통을 수시로 겪다가 오히려 좀 이제 더 연세 드시면 두통이 좀 잦아드는, 이렇게 가는 게 코스가 가장 일반적인 코스입니다. 즉, 약 먹고 완치된다라기보다는 좀 약 먹고 나아지더라도 다시 또 막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 또 다시 또 나빠졌다가 또 잘 쉬고 약 먹고 하면 좋아졌다가 다시 또 나빠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조절하는 병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조절을 잘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급성기 약제를 잘 찾는 것이 이제 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급성기 약제들은 약물 과용 두통을 이제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인 진통제도 한 달에 15일 이상 복용할 때 약물 과용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편두통 약을 한 달에 10일 이상 복용할 때 약물 과용 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걸 경우에 따른 편두통 예방 약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자, 편두통 치료는 크게 급성기 치료와 편두통 예방 치료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급성기 치료는 크게 비특이 약물과 특이 약물로 구분합니다. 기본적으로 가능한 좀 빨리 투약해 효과가 좋은 편인데요. 비특이 약물은 이제 타이레놀, 아세타미노펜, 그다음에 뭐 브루펜, 뭐 이제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이지엔 같은 스테로이드성 소염제, 그다음에 복합 진통제, 국내에 뭐 개보린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편두통 특이 약물은 트립탄 계열의 몇 가지 약이 있는데 두통약 좀 드셔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조믹, 이미그란, 나라믹 이런 유명한 약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르고트 제제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크레밍정이 이게 있었는데 사실 요새는 에르고트 쪽 그 성분은 조금 시장에서 이제 잘 안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이제 편두통 특이 약물은 일단 진통제는 아니고요. 어떤 혈관 쪽을 건드려 가지고 편두통의 어떤 특이적인 증상 개선을 보이는 약인데, 주의할 점은 이런 약들을 자주 먹다 보면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만 먹어야 되고요. 보통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한 달에 10에서 15번 이상 먹지 마세요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비특이 약물로 약국에서 할 수 있는 약들이 많은데 특히 복합 진통제 이제 뭐 이거는 특정 상품에 대한 얘기 뭐 어떤 광고성이나 비판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면은 개보린이라는 약이 이제 이소프로필 필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개보린이란 약은 이제 국내에서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거의 퇴출된 약입니다. 그러니까 개보린이라는 약이 아니고 개보린에 포함된 그 성분 때문에 그 성분이 있는 약들은 상장서 퇴출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간에 안정성이 그래도 괜찮은 거라고 그 인정을 받아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개보린에 잘 듣는 되게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드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매일같이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게 병원 처방약이 아니고 약국에서 그냥 사 먹는 약이라 할지라도 매일같이 약을 먹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을 하면서 약을 드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약국에서 그냥 약을 막 사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에 대해서 크게 생각 못하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약을 많이 먹다 보면 이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그중 일부 부작용은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의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편두통 예방 치료는 이제 편두통 발작 빈도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심도를 낮추기 위해서 혹은 지속 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쓰이는데요. 이런 급성기 약물과 같이 써가지고 효과를 올리기도 하고요. 이런 급성기 약물을 투약해야 되는 그 빈도를 줄임으로써 약물 과용 두통의 위험성을 낮춘다. 그런 컨셉으로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의 종류 혈압약, 우울증약, 뇌전증약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편두통을 예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사 치료가 있는데 예전에 보톡스 치료를 많이 했는데 요새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요새는 이제 안티-CGRP라는 좀 새로운 신약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국내에도 이제 상용화 됐는데요. 좀 고가의 약이긴 하지만 약으로 조절 잘 안 되는 그런 좀 난치성 편두통 환자한테 투약했을 경우 부작용이 굉장히 적으면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되었고 이거는 이제 한 1, 2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쓰이게 돼가지고 제 환자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사들한테 먼저 말씀하시는 환자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판단하기에 이분은 이 약을 써보는 게 좋겠다 싶으면은 좀 주사 한 방에 좀 몇십만 원 되는 고가 약물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으로서 정말 나 못 살겠다 혹은 뭐 약 부작용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께는 정말 하나의 구제책이 될 수 있는 약이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하나의 포인트가 됐던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한 두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히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험한 두통이란 쉽게 말해서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명적인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두통이고요. 이런 경우 당연히 단순히 통증 조절만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출혈, 혈관성 질환, 감염, 종양, 뇌압 이상, 안과적 질환 등등이 되겠는데요. 안과적 질환은 이제 녹내장 같은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뇌출혈 혈관성 질환에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지금 요거는 질환별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써본 건데요. 뇌출혈, 혈관성 질환 이거는 가장 유명한 게 벼락 두통입니다. 벼락 맞은 것처럼 갑자기 꽝 하고 시작된 두통인데요. 정의상은 1분 내로 피크를 찍은 두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경학적 이상의 동반될 수 있겠고 외상 변형, 머리 부딪힌 적이 있으면 당연히 출혈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감염으로 인한 두통, 이제 뇌염, 뇌수막염 같은 건데 이런 것도 단순히 통증 조절만 할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항생제라던가 뭐 결핵약 같은 그런 완전 다른 치료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데 발열, 오한이 섞여 있을 때 감염으로 인한 두통을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면역 저하 환자, 면역 억제제 사용하는 환자에서 이런 걸 꼭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이때는 아까 간단히 말한 이제 척추 천자술, 뇌척수액 검사를 좀 해봐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종양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 요걸 보시면은 아까 제가 두개골 안에 뇌랑 뇌막이 있다 그랬는데 자 한정된 두개골이란 공간 안에 뇌 말고 다른 뭐가 생긴 게 뇌종양입니다. 즉 두개골 안에 뭔가 덩어리가 생겼기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게 되죠.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리고 종양은 점점점 보통 커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두통. 하지만 종양이 하루 이틀 만에 커지진 않죠. 보통 수개월에 걸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좀
장기간에 걸쳐 점점 심해지는 두통이라면은 종양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수 있고요. 신경학적 이상에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 뇌압 이상. 뇌압 이상은 자세에 따른 두통 변화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종양으로 인해서 뇌압 상승이 됐을 것도 뇌압 이상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아까 두개골 안에 뇌막이 있다 그랬는데, 뇌막과 뇌 사이에는, 그러니까 뇌막 안에는 뇌 말고 나머지 빈 공간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걸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뇌압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서 있을 때는 뇌척수액의 중력 때문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은데, 눕게 되면은 뇌척수액이 다시 머리 쪽으로 쏠리게 되면서 뇌압이 더욱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두통이 더욱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태로 계속 자고 나면은 점점점 뇌압이 올라가면서 이제 자다가 머리가 더 아프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머리가 아픈 그런 양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이제 뇌압이 너무 떨어져 생긴 두통 같은 경우 반대입니다. 일어서면은 이제 뇌압이 더욱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아플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은 이렇게 그 뇌척수액이 찔끔찔끔 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 모식돌 이거 제가 그린 건데요.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하여튼 누웠을 때 악화되는 두통, 서 있을 때 악화되는 두통은 이런 뇌압과 관련된 두통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 진료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요하게 됩니다. 자, 위험한 두통을 의심할 수 있는 요소. 자, 앞에 저희가 조금 강의했으니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발열, 야간 발한, 우한, 갑작스러운 체중 증소와 같은 전신 증상이 있는 두통, 신생물 이제 그런 에이즈라던가 면역 저하 같은 게 있는 환자에서 생긴 두통, 이런 감염성 질환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된 두통, 종양이나 뇌출혈 같은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통, 초급성을 심한 두통, 즉 벼락 두통, 이거는 반드시 뇌출혈, 혈관성 두통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두통이 없던 사람이 새로 생긴 두통, 그 다음에 힘을 줬을 때 악화되는 두통, 이거 역시 뇌압 상승이나 이런 혈관과 관련된 두통일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과 관련될 수 있어가지고 꼭 진료해 봐야 되고요. 임신 중, 분만 직후, 이때는 이제 또 여러 가지 그런 좀 특수한 두통이 뇌 질환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전자간증, 자간증 이런 좀 혹은 그런 그 후두부 부종이라던가 그런 좀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이제 뇌 질환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임신과 관련된 두통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뭔가 이상한 증상들이 있는데 검사에서 다 문제가 없다,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게 기타 원발 두통입니다. 원발 기침 두통, 기침해서 계속 아픈데 뭔가 검사에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기침할 때 동반된 두통입니다. 그래서 원발 기침 두통. 운동할 때마다 머리가 아픈데 검사에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 원발 운동 두통. 이제 성행위를 할 때 막 머리가 아픈데 검사에서 아무것도 없다, 성행위와 연관된 원발 두통. 벼락 두통이 막 생기는데 검사에도 아무 문제 없다, 원발 벼락 두통.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찌르는 것 같다, 근데 검사에도 아무 문제 없다, 원발 찌름 두통. 되게 단순하죠? 이런 증상들이 있어서, 근데 이런 증상들은 말했듯이 뭔가 2차성 두통을 시사하는 그런 증상이긴 한데, 검사에서 다 문제가 없다, 그때는 그냥 원발이란 이름을 앞에 붙이는 겁니다. 원발 기침 두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기타 원발 두통들이 있는데, 이럴 땐 결국에는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 후에 붙일 수 있는 진단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음표를 넣은 거는 그만큼 두통의 진단이 어렵다는 거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검사 다 해봤더니 아무 문제 없다, 그럼 그냥 아플 수도 있습니다라고 결론이 가는 약간 허무한 그런 진단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만큼 두통의 진단은 사실 숙련된 전문의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두통 진료의 핵심을 제가 두 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얘기해보자면, 위험한 두통을 감별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됐고, 위험한 두통을 제외하게 되면은 원발 두통이 남는 것이고, 그 원발 두통의 증상을 조절한다. 이 크게 두 축, 위험한 두통을 감별한다, 원발 두통을 진단이 된 후에는 그냥 그 증상을 조절한다. 이 두 가지가 두통 진료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만큼 두통의 진료는 어렵기 때문에 두통은 신경과 의사에게 진료를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끔씩 보면은 하여튼 이제 물론 신경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두통 진료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진단도 잘하시고 약도 잘 쓰시는 분들을 물론 저도 종종 뵙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그분이 잘하시는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과 의사에게 진료 보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벼락 두통, 신경학적 이상 동반된 건 말했듯이 뇌출혈 같은 좀 응급한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외래보단 응급실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두통 명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두통 명의 뭐 그런 게 찾아보면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보다 두통은 결국에는 원발 두통으로 진단이 되면은 증상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본인에게 잘 맞는 급성기 약물을 잘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국 원발 두통의 상당수는 편두통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은 선생님을 수시로 만나고 얘기도 많이 나눠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한번 보기 어려운 선생님은 저는 사실 그렇게 꼭 본인에게 잘 맞는 의사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사와 환자가 상성이 있거든요. 결국 다 사람 대 사람이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맞는 선생님이 있고 잘 안 맞는 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꼭 명의를 찾아가기보다는, 꼭 대학병을 찾아가기보다는 그냥 집 앞에 계신 신경과 선생님이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선생님이실 수 있고, 저는 그래서 꼭 말씀드리는 말이 오히려 자주 찾아뵙기 좋은 선생님께 찾아가세요. 저한테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통은 신경과 의사에게, 명의는 반드시 멀리 유명한 큰 병원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까이 찾아볼 수 있는 의사가 오히려 본인에게 맞는 명의일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그래서 좀 빠르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또님, 59세 남성으로 혈압약을 10년 정도 복용 중입니다. 가끔씩 눈 윗부분으로 편두통이 와서 병원에 약을 처방받아 먹으면 괜찮은데 왜 그러는지. 자, 일단은 편두통이 맞는지부터가 중요하긴 한데, 편두통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안구통증이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비슷한 양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생긴 두통이고 며칠 그러다 마는 거라면 편두통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편두통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아플 수 있는 겁니다. 체질 같은 거고요. 이거는 원인을 더 찾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약만 먹어도 되는 게 맞습니다. 토커튜브님, 고지혈증 약을 먹은 후 가끔씩 머리가 뜨끔뜨끔 아픈 증상이 있다. 약을 먹으면서 술을 아직 못 끊고 있어서 그 영향일까요? 글쎄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증상일 것 같은데요. 고지혈증 약과 두통의 연관성이 크진 않은데 보통 고지혈증 약이면서 전신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 수잔리 님이고요. 미국인데 몇 주 전에 오른쪽 눈썹 주위 이마 쪽 머리가 일주일 정도 아팠다. 눈알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걱정됐는데 지금은 좋아졌다. 일단 오른쪽 눈썹 주위 이마 쪽 머리가 일주일 정도 아팠다. 사실 일주일 정도 아팠으면은 일반적인 편두통 기준에 조금 넘어간 정도 긴 시간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사람마다 이게 딱 다 잘 맞는 건 아니어가지고요. 말했듯이 하여튼 안구 통증은 편두통에서 종종 나오는 증상이기는 한데, 말했듯이 안과적 질환 대표적인 게 녹내장인데 그런 거나 혹은 좀 안구 주변에 뭐 더 약간 희귀한 병도 몇 가지 있긴 있습니다. 뭐 시신경염이라던가 뭐 톨로자운트 증후군이라 해서 좀 더 희귀한 몇 가지 병들도 안구 통증으로 올 수도 있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증상들이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있는 거라면 큰 걱정할 건 아니지만 새롭게 생긴 증상이라면은 이게 글쎄 하여튼 만약에 지금은 좋아졌다라니까 다행인데 아픈 중간이었다라면은 저도 쉽게 말씀을 못 드렸을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게 반복적으로 있는 거라면 큰 문제는 없지만 이런 게 점점점 심해진다라면 이건 좀 전문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조승현님, 일자목 거북목 때문에 두통이 올 수가 있나요? 목이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 하는지. 일단 일자목 거북목 때문에 두통이 올 수는 있긴 하고요. 어떤 스트레칭이 좋다라고 제가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람마다 또 되게 다양해서 저는 딱 그걸 하나를 추천해 주시진 않는데, 이제 저는 오히려 좀 핀트가 빗나간 얘기일 수는 있는데, 과한 스트레칭은 오히려 좀 지양하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강의 시간이 짧아서 준비하진 못했는데, 대표적인 혈관성,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두통 중에 하나가 혈관 박리라는 게 있는데요. 혈관이 찢어지면서 그쪽에 통증이 생기고 이 경우에 따른 뇌출혈, 뇌경색을 유발하는 그런 어떤 좀 혈관 질환이 있는데요. 그거의 그러니까 원인이 되는 것 중 하나가 과도한 스트레칭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은 뭐 마사지 받고 왔는데 그때부터 여기가 뒤통수가 아픕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뒤로 가는 그 척추혈관이라고 하는 게 찢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걸 보면은 좀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마사지 같은 것도 좀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물론 대부분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는 건 좋은데 저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세요라고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코송이 냠냠냠님, 두통이 있으면서 눈도 아프고 목도 굳은 느낌이 나요. 목 디스크가 있는데 이 때문에 그럴 수 있나요? 허리 디스크도 두통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자, 목 디스크는 두통에 영향을 분명히 줄 수 있습니다. 디스크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얘기했듯이 요 뒤통수 쪽 어깨까지 여기는 경추에서 올라오는 신경의 지배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로 인해서 이런 근골격계 통증 자체가 이제 두통으로 또 이게 다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요. 근육이 이제 이만큼이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가 다 근육으로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런 어떤 자세와 관련된 그런 근골격계 통증으로 인한 두통이 사실은 편두통과 함께 가장 흔한 원발 두통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허리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두통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어떤 뭐 2차적인 자세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두통이 유발된다거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뭐 수면에 장애가 생기고 그런 수면 장애로 인해서 두통이 생긴다라던가, 이런 거는 좀 한 단계 거쳐서 좀 원인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의왕님, 일자목 이야기인데, 네, 일자목 때문에 머리가 아플 수 있고요. 뻐근한 양상, 흔한 증상이긴 합니다. 강경환님, 고지혈증 스타틴을 2년째 복용 중이시고요. 허리 추간판 탈출로 치료 중. 목과 두통이 심해져서 CT를 찍었는데 목은 일반적인 거북목이 아니 거꾸로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머리혈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두통이 심해서 MRI 찍은 판독 결과 풍이 살짝 왔다 갔다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지만 스타틴이 두통에 뭐 아주 큰 관련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일부 약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큰 관련성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뭐 일단 경추 쪽 문제로는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아주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이 살짝 왔다 갔다라고 한 게 제가 무슨 상황인지 이것만 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거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아마 두통의 원인이라고 하시진 않았을 것이고요. 죽상동맥경화증이 보인다. 보통 죽상동맥경화증은 두통의 원인은 보통은 아닙니다. 자, 강타이타이님, 한 달 전쯤부터 뒤통수 쪽이랑 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있어요. 가끔 눈이 빠질 듯 아플 때가 있고 변비가 힘쏘는데 좀 더 심한 것 같다. 이상하게 자기 일어나 시점 두통이 있어요. 지속되는 문제가 있겠죠. 2주를 걷다 글자인데, 한 달 전쯤부터 뒤통수 쪽이랑 목이 뻐근하고 두통이 있다. 가끔 눈이 빠질 듯 아프다. 힘쓰고 난 뒤 좀 더 심하다. 이상하게 자기 일어날 때 아프다. 자, 조금 다 애매한 증상들이긴 한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일어날 때 아픈 거, 그 다음에 힘쓰고 났을 때 아픈 거, 그리고 한 달 전쯤부터 더 심해지는지 적혀있지는 않네요. 하여튼 이런 몇 가지 조금 속된 말로 싸한 그런 증상들이 지금 사실 있긴 한 거여가지고요. 이런 경우라면 전문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대로 된 진료는 아니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써주신 그 몇 가지를 보고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인 것 때문에 들으시는 이제 청취자님 입장에서도 적당한 수준에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좀 전문 진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봄봄님, 안녕하세요. 중2 학생이 편두통을 진단받고 6개월째 첫 예방약을 복용 중입니다. 거의 매일이던 두통이 한 달에 두세 번을 줄어서 좋긴 하지만 약을 이렇게 오래 먹어도 되는지 걱정입니다. 물론 모든 약은 오래 먹어서 좋은 건 없고요. 특히 편두통 예방약 역시 그렇게 해당되긴 하는데요. 편두통 예방약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평생 계속 먹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좀 끊기도 하는데 보통은 몇 달에 걸쳐서 서서히 줄이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안 좋아지면 다시 또 먹어야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끊는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잘 관리가 되면은 그래도 좀 상당히 줄일 수는 있고요. 그 관리라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결국엔 스트레스 줄이세요, 잠 잘 자세요, 식사 잘하세요 이런 건데 살면서 뭐 스트레스 어떻게 안 받겠어요. 지금 물론 중고등학교 때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어른이 되면 점점 더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인의 어떤 생활 패턴을 좀 잘 관리를 하는 게 좋긴 할 것이고요. 제가 강의에 넣지는 않았는데 음식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어떤 편두통을 유발하는 게 뭔지 특히 음식 같은 거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이런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르블루님, 혈압 및 거북목이 원인이 될 수 있나요? 거북목 원인이 될 수 있고 혈압이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생각보다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은 아주 흔하진 않습니다. 파란하늘님, 1년에 1, 2회씩 두통이 있어 신경과 가보고 이것저것 검사도 해보고 있는데 이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생활 전반에 스트레스가 깔려 있기는 하고요. 자, 일단 신경과에서 진료를 보셨으면은 거기서 글쎄요, 충분히 뭔가 말씀하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 만성 두통을 앓게 되다 보면은 이게 좀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랑 섞여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그런 불안장애 같은 것도 결국에는 이런 그런 양성 피드백 과정, 아프다, 그래도 잘 해결됐다 하더라도 뭔가 살짝만 아팠을 때 지난번처럼 또 나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그러면서 두통이 더 심해지고 그럼 다시 불안감이 증폭되고 이런 좀 양성 피드백을 거치면서 점점 두통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강력한 어떤 정신과적 약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신경과에서 그런 약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신경과 선생님이 이건 아예 정신과 쪽 전문 진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면은 그것은 좀 진료 보시기를 강력 추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쭉쭉 내려보면은 소리님, 눈의 통증은 두통 증세인가요? 안과에서 진료받아야 하나요? 체했을 때 주로 생기는 안구 통증이라면은 일단 편두통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네요. 안과에서 진료받아야 되는 경우는 어떤 보통은 이제 안과적 증상, 보이는 게 이상하거나 혹은 눌렀을 때 아픈 거, 이제 녹내장 같은 게 있어 안압이 올라가면 눈을 눌렀을 때 아프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있을 때 안과 진료 꼭 필요한데요. 체했을 때 발생하는 안구 통증이라면은 일단은 편두통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안과 시간 날 때 진료 한 번쯤 받아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규님, 44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기립성 저혈압이 있었고, 자, 기립성 저혈압이 있을 때 저혈압에 의한 두통이 생깁니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 기립성 두통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저혈압에 의한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그거는 실제 저혈압이 아니고 두개강 내에 압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기립성 두통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보통 저혈압과 상관없이 뇌척수액이 어디선가 새고 있는 경우로 있는 두통이어서요. 기립성 저혈압 자체와 두통과의 관련성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게 2차적으로 일부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네, 소망TV님은 질문이, 네, 뭔지 잘 모르겠네요. 서스마일님, 60대, 뇌출혈, 모야모야, 뇌수두증으로, 관을 심었고, 잠을 못 자고 뒷골땡이 머리가 많이 아픈, 사실은 이렇게, 뇌 질환이 좀 복잡하게 있는 경우에는 이건 제가 이렇게 글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지금 신경과 진료를 보고 계실 텐데요. 신경과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드장님, 48세 여성 갑상선암 수술하셨고 미간 쪽 통증이 있다.
자, 머리가 아프면 그건 두통입니다. TV 화면도 보기도 힘들고, 일단 만성 두통이 있는 경우는 상당수가 긴장형 두통 내지는 편두통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불편하시면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기보다는 힘들다라고 하시니까 이런 거는 뭔가 숨어있는 편두통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건 전문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엔젤님, 손해경색으로 인해 균형 못 잡고 발음 부정확하다. 일주일째 주사치를 받고 있고 퇴원해야 된다고 한다. 예, 죄송하지만 이거는 뇌경색에 대한 이해서 지금 오늘 강의랑은 조금 질문이 벗어난 것 같은데요. 일단 손해경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전될까? 젊은 사람들은 상당히 호전되기도 많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87세 할머님이면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지금 진료 보시는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스말님, 왼쪽 종아리 붓는 거는 두통과 상관없는 것에 제가 좀 넘어가 있으면 죄송합니다. 푸바오 행복님, 자, 고지혈증, 청소년 나이에, 이것도 벗어난 질문이긴 하지만 올 수는 있는데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내 차도 기어님, 모니터를 오래 보면 눈이 피곤하다 못해 눈 주위에 편두통이 자주 옵니다. 뒤쪽까지 아프기도 하고 신경과 약 먹으면 괜찮을까요? 40대 중반이고 눈 노화가 심심하고 그렇습니다. 자, 안과에서 별 문제 없다라고 하시고 모니터 오래 보다 보면은 눈 주변이 자주 아프다. 뭐 편두통일 수도 있긴 있는데요. 그냥 진짜 단순히 눈이 필요해서 아픈 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진료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제가 진료 받아보시라고 한 이유는 그 이제 일반적인 타이레놀이나 진통제 같은 거는 약국에서 사 먹을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한 편두통 특이 약물은 전문 의약품입니다. 진료 받아야만 드실 수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이게 잘 해결이 안 될 때 진료를 통해서 전문 의약품을 통해서 확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진료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꼭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자, 니카모님, 네, 편두통 증상이 계속 있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했듯이 이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SH리님, 편두통 유전성입니까? 유전성이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자, 허스키님, 뇌전증 약 중 편두통약 처방되기도 하는 것 토파맥스인 것 맞습니다. 치과는 전문의 제도가 있고 보철보정의는 신경 주로 어느 전문 자, 신경과 세부 전문의는 없고요. 신경과에서 주로 두통을 보는 것은 보통 뇌혈관 보시는 선생님, 뭐 뇌전증을 보시는 선생님, 두통만 파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사실 두통만 파시는 분들은 몇 분 안 계시고요. 자, 일단 어느 신경과 누구에나 받아서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SMKS님, 저는 편두통 때문에 엠겔러티 주사 맞는데 좀 네, 엠겔러티. 이게 안티-CGRP 주사제의 대표적인 게 엠겔러티, 또 한 가지는 아조비란 약이 있습니다. 니카모님, 40대엔 너무 심해 처방 진통제 주사 맞고 호전되는데, 호전되는 나이는 예, 맞습니다. 이게 뭐 호르몬 자, 나이 들면서 편두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신체 활동 자체가 줄어들면서 뭐 쉽게 말해 스트레스가 줄면서 그렇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요. 이건 사실 뭐 한 가지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나이 먹으면서 편두통이 좀 줄어드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전형 노을님, 평소 긴장형 두통이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면 무리한 날에 양쪽 왼쪽 두통이 심해지는데 투픽은 수축돼서 그런가요? 수축된다라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수축된다라고만 딱 얘기하기보다는 더 여러 가지 좀 어떤 그런 우리 세포 내에 물질들과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수축돼서 그렇다라는 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사실 쉽게 표현하기 위한 거고요. 그래서 근육 이완제라고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거에 수축되는 거에서 이완시켜주는 데서 근육 이완제를 쓴다 이렇게 뭐 쉬운 설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이게 뭐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얀누리님, 편두통으로 복시가 1년에 한 번씩 가서 사물이 어지럽다. 편두통으로 복시가 1년에 한 번, 이거 전문 진료 보신 거겠죠? 복시는 이거는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증상입니다. 이미애님, 23세 딸이 편두통 진단 후 예방약과 급성기 두통약 처방받아 거의 1년째 복용 중입니다. 증상이 많이 호전되었다. 언제까지 복용해야 하는지요? 자, 편두통은 말씀드린 것과시피 그 관리가 필요한 거고,
관리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드셔야 될 수는 있는데 평생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제 약을 잘 드시다가 좀 조절되면은 약을 낮췄다가 나중에 안 좋아지면 다시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에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되게 좀 어려운 건데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일 좀 쉬시고 뭐 잘 주무세요라고 되게 편하게 말씀은 드리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좀 무책임한 말씀 같아가지고 사실 되게 확실한 거는 자, 다 집어 던지고 속세를 벗어나 산속에 들어가면은 편두통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 쉽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현실적인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천사님, 외부 충격으로 2주 전 어디서 CT 찍고 진료 보는 지금 오른쪽 귀 뒤에 찌릿찌릿 아프다. 진료 당 뇌내부 출혈 없으면 뇌골절 없으면 말씀하시고 오늘 진료 다시 볼 계획입니다. 자, 외부 충격으로 2주 전 CT에서 문제가 없었는데 계속 아프다. 지연성 출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며칠에서 몇 주 뒤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그 모 대학병원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통증, 특히 어떤 뭔가 증상이 지속된다면 CT 다시 찍어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진료 다시 보실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진료 꼭 보세요. 네. SMKS님, 자, 뇌수막종은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뇌수막종은 대표적인 양성 종양이에요. 악성 종양은 점점 커지는 종양이고, 양성 종양은 보통 잘 안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수막종, 크지 않고 더 커지지 않으면은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데요. 수막종도 종류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담당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경희님, 거북목 아까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질문 답변을 드려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좀 양해를 좀 구하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요 리플을 보면서 얘기를 한 거는 요 한정된 안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드린 것지 절대 전문 진료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항상 외래에서 두통 환자분들 저도 대화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도 많아서요.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